폭우가 쏟아지는 밤, 벽이 무너져 내린다. 순애는 상처투성이 몸으로 기어 나오며 비틀거린다. 여기서 끝낼 순 없어. 반드시 살아나야 해. 그러나 빗속에서 쓰러지며 절망의 눈물을 흘린다. 그때 손주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고 들려온다.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사연을 시작합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다세대 주택 골목길에 오후 햇살이 기울어져 내려앉았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면 나타나는 단칸방에서 순애는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른을 넘긴 나이에도 허리를 굽히며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는 모습에서는 여전한 생활력이 느껴졌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국자를 젓는 모습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8살 손녀 민지가 작은 식탁에 앉아 다리를 까딱거리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국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국을 조심스럽게 떠서 민지 앞에 놓았습니다. 자, 우리 민지 뜨거우니까 후후 불어서 먹어. 와, 할머니가 끓인 국이 제일 맛있어요. 민지가 작은 숟가락으로 국을 후후 불어가며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순애의 얼굴에는 작은 행복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순애에게는 하루를 버텨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비록 좁디 좁은 방이지만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드세요. 응, 할머니도 먹을게. 순애는 민지 옆에 앉아 함께 국을 떠먹었습니다. 별것 아닌 콩나물국이었지만 손녀와 나누는 식사는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민지의 제잘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순애는 잠시나마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45살의 정희는 얼굴에 피로와 불만이 가득 서려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온 것 같았지만 표정이 평소보다 더욱 어두웠습니다. 순애와 눈이 마주치자 즉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당황하며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민지가 배고프다고 해서 국을 끓여줬어. 그런 건 제가 할 일이에요. 괜히 나서지 마세요. 정희는 가방을 바닥에 던지듯 놓으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와 엄마 사이의 차가운 기류를 느끼고 조용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아이의 눈에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지야, 방에 들어가서 숙제해. 정희가 딸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할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민지가 걱정할까봐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습니다. 순애는 설거지를 하기 위해 그릇들을 조심스럽게 개수대로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순애의 팔을 거칠게 잡으며 제지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할 거예요. 손 떼세요. 그냥 내가 하지 뭘. 당신 때문에 숨 막혀 죽겠어요.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지며 도끼가 서렸습니다. 순애는 정희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이제 좀 꺼져줘요. 정말 견딜 수 없어요. 정희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며느리와의 사이가 이렇게 나빠졌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잘못한 게 뭔지 모르세요? 존재 자체가 짜증나요. 매일 여기 있으면서 간섭하고 민지한테 이상한 것들 가르치고. 이상한 것들이라니 난 그냥 손녀를. 그냥이 아니에요.
당신이 있으면 이 집이 답답해져요. 제발 좀 알아서 해주세요.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순애는 혼자 거실에 남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서 민지가 조용히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순애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상철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48살의 상철은 하루 종일 육체 노동에 지쳐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어깨도 축 처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들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려 했지만 정희가 먼저 나서서 막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정희의 말에는 겉으로는 예의가 있었지만 순애는 그 속에 숨겨진 차가운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철은 피곤한 듯 소파에 털썩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상철아, 오늘 일은 어땠니? 순애가 아들에게 관심을 보이며 말을 걸었지만 상철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무거운 침묵만이 식탁을 감쌌습니다. 민지만이 가끔 할머니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을 걸었고 순애는 손녀의 말에 조용히 대답해 주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놀아요. 그래, 우리 민지.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해줄게. 하지만 정희의 날카로운 시선이 순애를 향했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경고와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순애는 자신의 작은 공간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가 점점 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일상 속에 이미 큰 폭풍의 씨앗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이 곧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정희는 순애를 대할 때마다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고 상철은 아예 어머니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민지만큼은 보살피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이야기 읽어주세요. 민지가 그림책을 들고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책을 펼쳤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읽어주는 순애의 모습에서는 따뜻한 정이 묻어났습니다. 옛날 옛적에 착한 할머니가 살았는데, 하지만 정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릇을 일부러 세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짤랑거리는 소리가 마치 경고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가 민지와 함께 밖에서 산책을 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정희는 거실에서 상철과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들어오자 두 사람은 급히 대화를 멈췄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정희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지랑 잠깐 바람 쐬러 나갔었어. 앞으로 민지 데리고 밖에 나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순애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동네 한 바퀴 도는 것뿐인데 뭐가 위험하다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무튼 그렇게 하세요. 정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철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순애는 혼자 거실에 남아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정희와 상철이 방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머니든 뭐든 상관없어. 우리 생활이 더 중요하잖아.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평소와는 다른 무서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가 일어나 보니 민지는 이미 학교에 간 후였습니다. 정희가 일찍 데리고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순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간 것이 이상했습니다. 오후가 되어도 정희와 민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철은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었지만 어머니와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상철아, 정희랑 민지는 어디 간 거니? 몰라요. 상철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정희가 민지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정희의 표정이 더욱 굳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 보고 싶었어. 순애가 손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희가 민지를 자신 뒤로 숨겼습니다. 민지는 피곤해요. 일찍 재우겠어요. 뭐가 그렇게 피곤해서? 그냥 그렇다고 하잖아요. 정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애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민지는 무서워하며 엄마 뒤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애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희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순애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 같은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참을 수 없어요. 뭘 참을 수 없다는 거니? 당신이요. 당신 존재 자체가 우리 가족한테 독이에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증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며느리의 변한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정희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계속 참아왔던 거예요. 정희가 순애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끼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지고 있어요. 상철이도 민지도 저도 모두요.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희가 갑자기 순애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순애는 놀라서 소리칠 뻔했지만 정희의 무서운 눈빛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이 있을 곳을 정해줄게요. 정희는 순애를 억지로 끌고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곰팡이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왜 여기로?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정희가 순애를 지하 공간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순애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정희야, 이게 무슨 짓이야? 순애가 다시 올라오려 했지만 정희가 철문을 쾅 닫으면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가 당신 집이야. 평생 못 나올 거야. 정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철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정희야, 문 열어줘. 이게 무슨 짓이야? 순애가 철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순애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철문을 두드려 봤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순애는 절망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순애를 완전히 감쌌습니다. 지하 공간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축축한 공기가 폐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순애는 손을 더듬어 벽을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만져졌습니다. 정희야, 제발 문 열어줘. 순애는 철문을 향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위층에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텔레비전 소리, 발걸음 소리, 그리고 민지의 웃음소리까지. 하지만 그 모든 소리들이 이제는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하에는 창문이 없어서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바닥에 주저앉아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냉혹한 현실을 일깨워줬습니다. 첫날 밤이 지나고 순애는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철문 아래쪽으로 작은 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밥 줄게요. 조용히 받아요. 철문 아래 틈으로 차가운 밥 한 그릇과 물 한 컵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그것을 보며 절망감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정희야, 제발 나를 좀 내보내줘.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조용히 해요. 소리 지르면 밥도 안 줄 거예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차갑고 무감각했습니다. 찬밥을 떠먹으며 순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지만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했습니다. 물도 조금씩 아껴가며 마셨습니다. 언제 다시 줄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날 순애는 지하 공간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작은 전구 하나가 달려 있었지만 꺼져 있었고 스위치를 눌러봐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구석에는 오래된 상자들과 먼지투성이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였고 한쪽 구석에는 작은 배수구가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없었습니다. 순애는 자신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철문 위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철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지야, 우리 민지. 할머니, 여기 계세요? 응, 할머니 여기 있어. 민지야, 엄마한테 할머니 좀 내보내달라고 해줄래? 잠시 조용해졌다가 민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철문 아래 틈으로 작은 빵 조각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몰래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민지.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 순애는 손녀의 작은 배려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민지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는 언젠가 나갈 거야. 반드시 응징할 거다.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는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지야, 거기서 뭐해? 위에서 정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올라와. 당장. 민지의 발걸음이 급히 위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셋째 날 순애는 벽을 만지며 이 공간의 구조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벽들은 모두 단단한 콘크리트였지만 한쪽 벽에서는 약간의 습기가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외벽과 연결된 부분인 것 같았습니다. 순애는 손톱으로 벽을 긁어봤습니다. 별 소용은 없을 것 같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무언가라도 해야 정신이 온전할 것 같았습니다. 내 두 손으로 내 인생도 다시 파내리라. 순애는 중얼거리며 벽을 계속 긁었습니다. 손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 시도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나흘째, 다섯째.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매일 찬밥과 물 한 그릇씩 들어왔고 가끔 민지가 몰래 빵 조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순애는 점점 말라갔지만 의지만큼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애는 벽돌 사이로 작은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간 계속 긁었던 부분에서였습니다. 아주 작은 틈이지만 분명히 바깥과 연결된 부분이었습니다. 바람이다. 순애는 그 작은 틈에 입을 대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느낌이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희망의 작은 틈이 순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희와 상철은 마치 순애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정희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이 집은 내 거예요. 늙은 건 지하에 처박았으니 끝났죠. 정희의 웃음소리와 함께 그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새로운 세계에서의 생존 방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감옥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단련시키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순애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생존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순애의 손가락 끝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매일 벽을 긁어대느라 손톱은 모두 찢어져 나갔고 손끝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워도 계속해서 벽을 긁어댔습니다. 내 두 손으로 내 인생도 다시 파내리라. 순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벽에 손톱을 세웠습니다. 피가 흘러도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탈출 시도를 넘어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벽돌 사이의 틈이 조금 더 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보다 바람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그 작은 변화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틈 사이로 손가락을 넣어보니 벽돌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씩 되고 있어. 순애는 더욱 열심히 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틈이 자신에게는 희망의 통로였기 때문입니다. 위층에서는 정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해요. 이제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아, 고향으로 가셨어요. 이제 안 오실 거예요. 정희는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완전히 내 거예요. 늙은 건 지하에 처박았으니 끝났죠. 정희가 취한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구들도 함께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반드시 여기서 나가서 정희에게 당한 것을 되돌려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민지가 또 몰래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우리 민지. 할머니는 괜찮아. 할머니, 빵 가져왔어요. 철문 아래로 작은 빵 조각과 함께 작은 종이가 들어왔습니다. 민지가 쓴 글씨였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빨리 나와주세요.
순애는 그 글씨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손녀만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는 반드시 나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정말이에요? 응, 약속할게. 할머니가 꼭 나가서 민지랑 다시 맛있는 국도 끓여주고 책도 읽어줄게. 민지는 기뻐하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순애는 손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애는 더욱 체계적으로 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손톱으로 긁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떨어진 작은 돌조각들을 이용해서 벽돌 사이의 시멘트를 조금씩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벽돌 하나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흥분했습니다. 드디어 벽돌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순애는 밤낮 없이 그 벽돌을 흔들어댔습니다. 손가락은 더욱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위층에서 정희와 상철이 심각하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괜찮을까요? 너무 오래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뭔 문제가 생겨? 어차피 아무도 모르잖아. 그래도 혹시 누가 찾으러 오면 누가 찾으러 와? 어머니 친구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어. 걱정하지 마.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그 말을 들으며 더욱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을 찾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자신의 힘으로라도 나가야 했습니다. 이틀 후 드디어 벽돌 하나가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순애는 조심스럽게 그 벽돌을 빼내려 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벽돌이 빠져나왔습니다. 마침내 벽돌 하나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그 자리로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그 구멍에 얼굴을 대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바깥 공기다. 비록 작은 구멍이었지만 순애에게는 희망의 창이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구멍을 넓혀가면 언젠가는 밖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그 구멍을 통해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별빛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하늘이었습니다. 반드시 나가겠어. 반드시. 순애는 다짐하며 내일부터 더 큰 구멍을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큰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비가 자신에게 더 큰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정희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떠들어댔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제 눈치 볼 사람도 없고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순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이 순애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희망의 작은 틈을 통해 들어오는 바람이 순애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순애는 벽돌 구멍을 조금 더 넓혔습니다. 이제 주먹만 한 크기가 되었습니다. 그 구멍을 통해 바깥 세상의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가끔씩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모든 것이 순애에게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멍을 통해 들어오던 햇빛이 사라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순애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 빗방울이 구멍을 통해 떨어졌습니다. 곧이어 빗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비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폭우로 변해갔습니다.
비가 온다. 순애는 구멍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빗물이 구멍을 통해 지하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지만 점점 양이 많아졌습니다. 천둥 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잠시 지하를 밝혔다가 다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빗물은 구멍을 통해 계속해서 지하로 흘러들었습니다. 바닥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급히 구석으로 피했지만 물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순애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희망의 구멍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재앙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지하 바닥에는 발목까지 차는 물이 고였습니다. 순애는 상자 위에 올라가 물을 피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비는 더욱 세차게 내렸습니다. 물의 양이 계속 늘어나면서 지하 벽면의 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순애가 그토록 열심히 파낸 벽의 다른 부분들도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우르르 하는 소리와 함께 벽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벽돌과 시멘트 조각들이 쏟아져 내리면서 순애를 덮쳤습니다. 으악! 순애는 비명을 지르며 몸을 피했지만 떨어지는 벽돌에 어깨와 다리를 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지만 더 큰 문제는 무너진 벽 틈으로 더 많은 물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지하는 완전히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순애는 상처투성이 몸으로 더 높은 곳을 찾아 기어 올랐지만 지하에는 피할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도와줘. 누구든지 도와줘. 순애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지만 폭우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정희와 상철이 태연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내일 아침에는 그칠 거예요. 그들은 순애의 생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이 계속 차올라 이제 허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순애는 떠다니는 상자의 의지에서 간신히 머리를 물 위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물에 섞여 붉게 물들었습니다. 체온이 급속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에 오래 있다 보니 몸이 떨렸습니다. 의식도 점점 흐려졌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순애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토록 열심히 벽을 파고 탈출을 꿈꿨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순애는 점점 약해지는 힘으로 물 위에 떠 있으려 애썼지만 한계가 느껴졌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구나. 순애는 손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과 눈물이 섞여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희미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위층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였지만 순애에게는 천사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할머니. 민지가 어떻게 지하 상황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목소리가 순애에게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여기 있어. 순애는 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록 민지가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그 외침은 순애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포기하면 안 돼. 민지와의 약속이 있잖아. 순애는 다시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순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무너진 벽에 돌출된 부분을 붙잡았습니다.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순애는 이를 악물며 버텼습니다. 손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할머니는 강해요. 그 순간 순애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의에게 당한 수모를 반드시 되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이 순간을 버텨내야 했습니다. 폭우는 계속되었지만 순애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복수에 대한 염원이 그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순애는 간신히 목숨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물은 여전히 가슴까지 차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밤새 있다 보니 체온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살아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버텨낸 것입니다. 무너진 벽의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이 지하를 비췄습니다. 순애는 그 빛을 보며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살았다. 나는 살아남았어.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을 통해 순애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물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에 있던 배수구로 물이 천천히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무너진 벽돌 더미 위에 앉아 자신의 상처를 살펴봤습니다. 어깨와 다리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고 손은 여전히 피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들이 자신이 겪은 시련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끝내 살아남을 거다. 순애는 젖은 머리를 뒤로 젖히며 다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힘이 들어 있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 대신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당한 수모 반드시 돌려주리라. 순애는 바닥에 떨어진 쇠사슬 조각을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지하 창고에서 사용하던 오래된 쇠사슬이었습니다. 무거운 철제고리가 달린 굵은 사슬이었습니다. 그 쇠사슬을 움켜쥔 순애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아침이 되어 정의와 상철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하에서 벌어진 일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젯밤 비가 정말 많이 왔네요. 그러게요. 다행히 집에는 별 문제 없는 것 같고 정의와 상철은 태평스럽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래층에서 순애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학교 갈 준비해. 네, 엄마. 민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순애는 손녀를 생각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린 민지가 어젯밤 자신을 걱정해서 불러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민지야, 고마워. 할머니가 살아남았어.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물이 더 많이 빠지자 순애는 지하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폭우로 인해 벽 일부가 무너지면서 더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제 사람이 간신히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탈출할 수 있다. 순애는 그 구멍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당장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아직 아니야. 때가 되면 나갈 거야. 순애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순애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계획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가 지하로 찬밥을 가져왔습니다. 철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오다가 물이 빠진 흔적과 무너진 벽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여기 왜 이렇게 됐어? 정희는 당황하며 둘러봤습니다. 그때 순애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이고 옷이 찢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당신, 살아있었어? 정희는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애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응, 살아있어. 아직 죽지 않았어. 순애의 목소리에는 섬뜩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밥 줄 테니까 조용히 있어요. 정희는 급히 밥그릇을 바닥에 놓고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애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뭐예요? 고마워. 뭐가 고맙다는 거예요? 나를 여기 가둬준 건 말이야.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 정희는 순애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무서운 기운 때문에 서둘러 위로 올라갔습니다. 철문이 다시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혼자 남겨졌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획을 세울 시간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끝내 살아남을 거다. 내가 당한 수모 반드시 돌려주리라. 순애는 쇠사슬을 꽉 쥐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제 순애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정의의 응징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에게 자신이 당한 것을 똑같이 되돌려주기 위한 복수 계획이었습니다. 무너진 벽의 구멍을 통해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받으며 쇠사슬을 쥐고 있는 순애의 모습은 마치 복수의 여신 같았습니다. 때가 되면 나갈 거야. 순애는 자신만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나가지 않고 완벽한 복수를 위해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위층에서는 정의가 불안해하며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변한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변화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순애는 자신만의 계획을 완성했습니다. 무너진 벽의 구멍은 이제 충분히 커져서 언제든 밖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순애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녁 위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친구들을 집에 불러서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지하까지 들려왔습니다. 순애는 쇠사슬을 쥐고 조용히 들었습니다.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해요. 이제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정희의 취한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어디 가신 거예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 그냥 멀리 가셨어요. 다시는 안 오실 거예요.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이제 내 거라니까요.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친구들도 함께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그 소리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갑게 가라앉은 마음으로 계획을 실행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정말 꼴도 보기 싫었어요. 맨날 간섭하고 민지한테 이상한 것들 가르치고. 정희는 계속해서 순애를 모독했습니다. 이제 정말 편해졌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부럽다, 정희야. 나도 우리 시어머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친구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무너진 벽의 구멍을 통해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바깥 땅이었지만 복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한 순애에게는 그런 감상에 젖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순애는 손에 쇠사슬을 쥐고 집 뒤편으로 돌아가 뒷문을 통해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술 냄새와 담배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정희와 친구 3명이 술을 마시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모두 꽤 취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제 우리 집은 완전히 내 거예요. 정희가 술잔을 들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거실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습니다. 문이 왜 열려? 친구 중 한 명이 고개를 돌리다가 그만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거실 입구에 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찢어진 옷에는 핏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굵은 쇠사슬을 들고 있었습니다. 으악! 귀신이야. 다른 친구도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희는 술잔을 떨어뜨리며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서?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마다 쇠사슬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정희야. 순애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이전의 온순한 시어머니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지하에 있지 않았어요? 응, 있었지. 내가 나를 가둔 그곳에 말이야. 순애는 쇠사슬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날 묶었던 쇠사슬. 이제 내가 당할 차례다. 친구들은 모두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술에 취해 있던 것도 순식간에 깨어버렸습니다. 도망가요. 빨리. 정희야, 미안해. 나 먼저 간다. 친구들이 황급히 집을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거실에는 순애와 정희만 남았습니다. 정희는 소파 뒤로 숨으며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다고? 순애가 한 걸음씩 정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를 지하에 가두고 굶기고 사람 취급도 안 하면서 잘못한 게 없다고? 그건 어머니가 너무 간섭을 해서. 간섭? 손녀를 돌보는 게 간섭이야? 순애의 눈에서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거라. 순애가 쇠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정희는 더욱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에게는 민지가 있어요. 민지? 내가 민지를 생각했다면 할머니를 그렇게 대했겠어? 그때 방에서 민지가 나왔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순애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갔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순애는 민지를 보자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정희를 향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민지야, 방에 들어가 있어. 잠깐만. 할머니, 왜 이렇게 다쳤어요? 괜찮아, 우리 민지. 할머니는 이제 괜찮아. 민지를 방으로 보낸 후 순애는 다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상철이 급히 집에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 상철은 거실의 상황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가 쇠사슬을 들고 서 있고 아내가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상철아, 너도 공범이지. 순애는 아들도 똑같이 바라봤습니다. 내가 당할 차례가 왔어. 순애는 쇠사슬을 들고 정희와 상철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요. 상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나를 지하에 가둬놓고 죽게 내버려둔 채로? 순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정희가 한 일이에요. 저는 몰랐어요. 상철이 아내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몰랐다고? 내가 매일 위에서 생활하면서 몰랐다고? 순애는 쇠사슬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제 똑같이 느껴보거라.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망간 친구들 중 누군가가 신고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차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다. 정희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어. 경찰이 와서 저 미친 사람을 잡아갈 거야. 하지만 순애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경찰이 와도 상관없어. 진실을 말할 테니까.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관들이 들어왔습니다. 신고 접수하고 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정희가 경찰관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쇠사슬로 때리려고 했어요. 경찰관들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순애의 상처투성이 모습과 쇠사슬을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것 같은데. 한 경찰관이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괜찮아졌어요. 순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이 집 며느리한테 지하에 감금당했습니다. 뭐라고요? 경찰관들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희 시어머니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정희가 급히 변명했지만 순애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하로 가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제가 갇혀 있던 곳이 있습니다. 경찰관들은 순애의 말에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순애가 갇혀 있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벽, 물이 빠진 자국, 그리고 철문에 달린 자물쇠까지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이건 정말 감금의 증거네요. 경찰관이 위로 올라와 정희와 상처를 바라봤습니다. 노인 학대 및 감금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정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관들이 정희에게 수갑을 채우려 할 때 순애가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사람들이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바닥에 놓인 쇠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쇠사슬로 저를 묶어 놓으세요.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관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당했던 것처럼 이 사람도 똑같이 당해야 해요. 그래야 공평하죠. 순애는 정희 앞에 쇠사슬을 던졌습니다. 내가 날 묶었던 쇠사슬. 이제 내가 당할 차례다. 정희는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순애는 경찰관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세요. 저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합니다. 경찰관들은 정희와 상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두 사람은 끌려나가며 계속 변명했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상철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진정한 뉘우침이 있을 때 하는 거야. 경찰차 불빛이 골목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정희는 쇠사슬에 묶인 채로 경찰차에 실려갔고 상철은 고개를 떨구고 따라갔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모두들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다니. 노인 학대라니 정말 끔찍해.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정희와 상철을 비난했습니다. 경찰차가 떠난 후 순애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무섭지 않아요. 민지가 순애의 품에서 말했습니다. 응,
우리 민지. 이제 할머니가 무섭지 않아. 할머니가 민지를 지켜줄게. 순애는 손녀를 안고 집 앞에 섰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계속 같이 살 거예요? 그럼 할머니가 민지를 떠날 리 없지. 순애는 빗속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통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시련이었습니다. 정의는 끝내 살아남는다. 순애는 당당히 외쳤습니다. 이웃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모두들 순애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며칠 후 정의와 상철은 법정에 섰습니다. 노인 학대와 감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순애는 법정에서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원했습니다. 같은 일이 다른 노인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애의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노인 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이제 순애는 민지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 고통은 치유로 바뀌었고 세상은 조금 더 정의로워졌습니다. 순애가 보여준 용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정의는 끝내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